알리나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수원처럼 보이지만 그 평화로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그 몸 안에는 모든 장애물을 부숴버릴 수 있는 전투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험가 사신이라고 부르죠. 오늘 아침도 어제와 다름없이 알리나는 활기찬 모습으로 눈을 떠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접수원 일에 대한 애정이 커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접수원이라는 직업은 사무직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급여와 보상도 안정적입니다. 매일 다양한 모험가들과 만나며 즐거움을 느끼는 알리나는 평화롭게 근무 시간을 마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은 한 모험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조금 건방져서 자신이 조금 더 강하다는 이유로 유명인인 척하며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모두가 그의 행동을 주목하는데 그가 바로 협회의 엘리트 계층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알리나는 그의 건방진 태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번에 맡은 임무가 지옥불륜과 관련된 극히 어려운 것임을 전합니다. 이 임무는 오래 지연되어 왔기에 그의 은빛 검단은 이 보스를 처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리나는 신분증을 제시하라 요구했지만 그는 유명인이라며 무시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알리나는 속상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재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역, 헤카시아 대륙은 옛날 신들의 축복을 받아 문명이 발달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괴물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인간들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 괴물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험가 직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리나가 소속된 협회는 가장 큰 집으로 그만큼 업무도 많아 가끔 연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연장 근무를 극도로 싫어해 늘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녀는 지금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자신을 상상하며 늘어만 가는 업무에 지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일이 쌓인 이유는 바로 벨파유적에 나타난 그 죽음의 용 때문입니다. 모험가들은 계속 패배하고 신청서와 취소서가 쌓여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렸죠. 화가 난 알리나는 도살 모드로 전환해 이 용을 없애면 관련 서류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일부터는 반드시 정시 퇴근하리라 다짐하며 장면이 바뀌어 은빛검단팀이 지옥불용과 교전 중입니다. 이 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 중 하나여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지만 어떠한 방법도 용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아침에 허세 부리던 남자가 빈틈을 노려 돌진하지만 무거운 무기를 휘둘러도 용의 비늘은 단단해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방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는 현장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치료사는 즉시 회복 마법을 걸어 그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이 순간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전장의 운명이 알리나와 동료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젊은 마법사는 계속해서 마법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었고 결국 팀 전체가 누군가 희생되기 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최강의 모험가 알리나는 적을 발견하고 한 달 동안 야근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최강 무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곳에선 아무도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스킬을 총동원해 위험을 무릅쓰고 돌진한 알리나는 드래곤의 머리를 정면으로 강타해 잠시 혼란에 빠뜨렸다. 드래곤의 반격도 모두 피해내며 더는 못하겠다며 선언했지만 알리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래곤을 공격했다. 은검단 팀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드래곤은 근접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곧장 공중으로 올라가 원거리 공격을 시작했다. 불을 뿜으며 알리나를 태우려 했지만 그녀의 체력과 뛰어난 점프로 불길을 피하고 뾰족한 도끼 머리로 드래곤의 몸을 위아래로 강타해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너무 심하게 다친 드래곤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쓰러져 죽었고 승리는 알리나와 은검단 팀에게 돌아갔다. 팀장은 그녀가 바로 얼굴을 숨긴 채 강력한 보스만을 사냥하는 미스터리한 사신 모험가라는 걸 알아차렸다. 다른 멤버들은 솔로 플레이가 팀 플레이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드래곤이 떨어뜨린 희귀 아이템도 알리나는 필요 없어 했다. 그녀의 소원은 단 하나, 더 이상 야근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패배한 팀을 힐끗 바라보며 팀장을 놀라게 했다. 다음 날, 사신이 보스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퍼지며 도시의 많은 모험가들이 그녀의 멋진 전투 스타일에 감탄했다. 알리나는 여기서 귀여운 후베리라와 친해졌다. 리라는 사신에 대한 정보가 있냐고 물었지만 알리나는 전혀 모른 척했다. 순진한 리라는 사신이 은검단에 합류하면 무적이 될 거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알리나는 모험가가 되기 싫고 이 일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만약 길드가 가짜 신분으로 던전에서 보스를 잡는 걸 알게 되면 해고될 게 뻔했다. 야근만 하지 않으면 평생이 접수일을 해도 만족스러웠다. 괜히 고생하며 몬스터 사냥할 필요가 없었다. 장면이 바뀌어 디는 사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전날 그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은검단에서 영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길드 정보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또 사신이 여자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다. 사신은 큰 무기를 들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디는 그녀가 검은 머리에 옥빛 눈동자를 가졌고 매우 젊다는 점을 확신했다. 정오쯤 팀원들은 각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다. 붉은 머리 청년은 쉬는 시간에 잠을 자려 했고 친구는 그를 챙기며 힘을 내라고 했다. 모험가라는 일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이라는 걸 알기에 모두가 잠깐의 행복을 만끽했다. 분홍머리 녀석은 친구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매일 밤 마법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근처 골목에서는 거칠고 무뚝뚝한 청년이 무시당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디는 사신이 남긴 유물을 들고 그녀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 유물은 전 주인의 힘을 담고 있어 모험가들이 탐냈지만 사신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디는 그녀의 무기 제작 기술이 일반 모험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오래전 잊혀진 고대 능력일지도 몰랐다. 그러다 알리나가 지나가자 디는 즉시 사신임을 알아차리고 뒤를 쫓았다. 그녀는 길드 내 접수 담당이었다. 디는 질문을 위해 다가갔고 알리나는 오늘 일이 너무 한가해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자 상황을 파악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 이유는 은검단 팀장이 그녀의 정체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알리나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고 처음에는 강력한 도끼를 쓰는 사람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를 내쫓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는 올빼미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고 검은 머리와 옥빛 눈동자가 틀림없었다. 알리나는 할 수 없이 그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자신의 접수한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디는 드래곤에게서 받은 유물을 돌려줬고 알리나는 이 물건이 매우 안정적이라 무기 제작에 좋을 거라며 말을 마치자마자 유리를 부숴버려 그를 겁먹게 했다. 이건 경고였다. 자신의 정체를 누설하면 이 유물처럼 죽음뿐이라는 뜻이었다. 조롱과 욕설을 듣고도 알리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막았다. 디는 최강토끼를 꺼내 공격하려 했지만 알리나는 접수원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 도끼가 고대 전설의 무기임을 확신했지만 알리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무기가 잊혀진 최상급 무기임을 거부하며 본론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알리나는 침착한 척하며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처음에 청년은 강력한 망치를 사용하는 자라며 단서를 찾는 척했지만 알리나는 깜짝 놀라며 모르는 척하며 그를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부엉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알아봤다. 망치 사용자, 금발에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진 자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알리나는 그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접수한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먼저 디가 용의 유물을 돌려주었다. 알리나는 그것이 매우 견고한 물건이라 무기로 쓰이곤 한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유리알 같은 보석을 한 손으로 부숴버렸고 그 모습에 청년은 깜짝 놀랐다. 이건 경고다. 만약 신분을 누설한다면 이 유물처럼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평화롭게 접수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 그 평화를 깨뜨리면 오직 죽음뿐이라는 메시지였다. 청년은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발버둥쳤다. 알리나는 해제 스킬을 써서 최강의 망치를 불러냈고 청년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접수한 인생이 여기서 끝나길 원치 않았다. 청년이 어디서 그 망치를 가져왔냐고 묻자 그는 그것이 고대 전설의 무기라며 자신도 잘 모른다고 했다. 알리나는 듣지 않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동료로 영입하길 원했다. 전날 그녀의 모습에 반해 꼭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알리나는 그를 성추행죄로 고발하려 했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용을 처치한 유일한 이유는 너무 많은 귀찮은 일을 만들어서였지. 모험가로서 모험을 즐기려 한 게 아니었다. 쌓인 서류 더미가 끝나질 않아 최선을 다해 일을 줄여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래서 때때로 보스를 잡으러 가서 분노를 풀고 일을 해결하는 거였다. 모두 그 같은 모험가들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알리나는 너무 불합리하지만 사과했다. 결국 인재 영입은 실패했다. 알리나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오늘 일에 대해 말만 꺼내도 청년은 죽음뿐이라고. 회의장에 돌아오자마자 리라가 짜증나는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비밀 임무를 요구하며 그녀를 겁줬다. 알리나는 나서서 그런 임무 따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믿지 않고 마치 개에게 물린 듯 심술궂은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접수원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바보 같다고 생각한 민도 화가 났다. 비밀 임무란 모험가들이 자존심을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알리나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까부는 구실로 삼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녀의 옷을 잡고 싸움을 벌이려 했고 그녀를 때려 부수려 했다. 그때 내가 나타났다. 그는 그 남자를 슬레이라 부르며 접수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지만 대에게 단번에 제압당해 도망쳤다. 다음에 다시 복수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 리라는 구출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불안당은 정말 골칫거리였다. 그는 위협에 겁먹은 척하며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뿐이라고 둘러댄다. 긴장할 것 없다며 금세 떠나버렸다. 더 오래 머물렀다면 작은 녀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다음 날 아침
매는 수많은 생각에 잠겨 깨어난다. 사형집행인으로 밝혀진 후 마음이 늘 불안했다. 그 청년을 입막음하려 검을 쓰려 했지만 대는 권력 있는 인물이라 누구에게 발각되면 해고당할 위험이 컸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 침대 위에서 버둥거리며 이대로 누워있고 싶어한다. 그러나 접수처 일을 통해 집을 살 수 있었기에 힘을 내기로 결심한다. 결국 일하는 게 최고였고 해고되면 안 되니까. 점심 무렵 알리나는 혼자 비밀 장소에서 제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한다. 오전 내내 자기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때 타오타오는 이미 와서 이곳을 칭찬한다. 조용하고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볼 수 있어 좋다고. 알리나는 즉시 최강 무기를 소환해 그를 혼내주려 한다. 제이는 깜짝 놀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라며 도망치려 한다. 그녀는 점심시간은 내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왜 괜히 찾아와서 방해하냐며 꾸짖는다. 알리나는 제이에게 그녀의 지리 기술이 언제부터 발전했는지 물어본다. 그녀가 말을 피하자 제이는 그런 능력은 대개 운에서 온다고 알려준다. 만약 그렇다면 접수처 일은 아깝다고 하며 모험가가 되는 걸 고려해보라고 권유한다. 알리나는 단호히 당신이 아무리 여기서 돌아다녀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당신의 은검대에 참가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한다. 그녀는 신이 왜 접수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강력한 기술을 준 건지 의문을 품는다. 알리나는 조용한 곳에서 제이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했다. 아침 내내 그가 자기 주변을 맴돌던 그 장소에 조조가 나타났다. 조조는 이곳은 정말 멋져. 조용하고 높은 곳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니 라고 칭찬했다. 알리나는 곧바로 최고의 무기를 소환해 그를 한 대 쳐주려 했다. 그는 깜짝 놀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라며 변명했지만 그녀는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갑자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꾸짖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귀찮게 하냐고 묻자 제이는 알리나의 기술이 언제부터 그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자 그는 그녀가 사용하는 그런 기술의 조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행운에서 오는 것 같아. 그렇다면 리셉션 일을 하는 건 너무 아깝지. 나처럼 모험가가 되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했다. 알리나는 단호하게 그가 내 근무지 주변에 아무리 맴돌아도 나는 절대 당신의 은빛검팀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며 거절했다. 그녀는 걸으며 왜 신들이 하찮은 접수원인 자신에게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주었는지 궁금해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도시에서는 연례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알리나는 신입 직원이라 첫 이틀 동안 야근하느라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은 책상 앞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은 일을 끝내고 꼭 놀러 갈 거야 라고 결심했다. 알리나는 백년 축제에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에게 제발 야근은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서둘러 축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밤이 깊어 문을 여는 곳은 없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올해 알리나는 결국 축제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직 그녀만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때부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야근을 싫어하게 된 마음도 생겼다. 모험가가 보스몬스터를 쓰러뜨리지 못한 탓에 생긴 마음속 소원이었다.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그러면 야근도 없을 테니까. 신은 그 소원을 들었고 그녀에게 디아기술을 내려주었다. 한편 슬레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반감을 보이자 화가 나서 처리하려고 했다. 마침 그곳에는 누군가 몬스터를 잡은 장면이 있었다. 그때부터 증오가 싹 텄어요. 모험가들이 보스몬스터를 쓰러뜨리지 못해 야근이 생긴다는 사실에 그녀는 모든 걸 날려버릴 힘을 간절히 바랐죠. 마치 신이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한편 슬레이는 여직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그녀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괴물이 잡혀 있었고 슬레이는 그걸 이용할 생각에 빠졌어요. 그때 제이는 알리나의 관심을 끌 방법을 몰라 애타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꼭 팀에 끌어들이고 싶었죠.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자 그도 달려갔는데 그 괴물이 도시를 파괴하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한 류는 자신의 능력으로 괴물의 공격을 유도하며 싸움에 뛰어들었죠. 그는 다른 모험가들이 부상자를 돌보는 사이 혼자서 레드보스라는 강적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방어에 능한 전사였지만 공격력도 만만치 않았죠. 사건의 주범은 자신도 복수심에 불타며 슬레이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슬레이는 자신의 절대적인 실력을 자랑하며 맹렬히 싸웠지만 괴물을 조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슬레이는 도시 전체를 소금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했고 듀는 부상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공격을 막아야 했죠. 양쪽은 스킬을 발동했지만 무게와 힘에서 괴물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리나는 끊임없이 쌓여가는 업무와 야근에 지쳐 상사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고 알리나는 전날 문제를 일으킨 그 불쾌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더욱 화가 난 건 그가 괴물을 풀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었죠. 그녀가 소중히 여긴 집은 처참한 상태가 되었고 그 충격에 알리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30년이나 빚진 집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참을 수 없던 그녀는 바로 살육 모드로 돌변해 그 남자를 죽이려 했어요. 그가 자만하며 있던 순간 사신이 나타나 괴물의 팔을 베어버렸죠. 그는 협회의 추격 대상임을 알고 있었기에 태연한 척했지만 알리나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깨달았어요. 알리나는 사랑하는 집을 잃은 아픔을 토로했고 그 집은 그녀에게 천국과도 같았어요. 야근으로 지친 그녀에게 이 집은 위안이었기에 이 집을 파괴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랐죠. 그녀는 단 한 번의 결정타로 레드보스를 반으로 쪼개며 적들을 제압했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자제하며 살인을 피했습니다. 저녁에 제이가 알리나의 집을 찾아와 왜 사신이 그렇게 분노했는지 알게 되죠. 알리나는 구석에 웅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제이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하지만 알리나는 미친놈 취급하며 거절했죠. 당연히 그는 다른 곳을 구할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야근까지 해야 한다니. 한편 협회장은 사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단서를 찾으며 기뻐했죠. 알리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듀의 도움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를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듀는 계속 머물며 아침에 도시를 구한 덕분에 돕겠다고 했죠. 알리나는 평소라면 빨리 퇴근했을 텐데 밀린 업무 때문에 오늘은 꼭 끝내야 했어요. 듀는 그녀를 도우려 노력했고 알리나는 그가 오래된 직원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 상황은 참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드러누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한탄했죠. 듀는 알리나 덕분에 일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었고 그녀가 위로하려던 순간 갑자기 보석을 꺼냈어요. 전에 그녀가 부수었던 그 보석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임무가 적혀 있었죠. 그가 큰 소리로 읽자 숨겨진 임무판이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이 임무는 백색탑에서 모든 보스를 처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상하게 여겼지만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듀에게 임무를 맡기며 자신은 야근이 걱정돼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했죠. 다음 날 사신에 대한 소식이 도시 곳곳에 퍼졌고 리라는 흥미롭게도 알리나를 놀리며 사신인지 확인하려 했어요. 알리나는 깜짝 놀랐지만 리라는 자신이 사신의 팬이라며 그가 멋진 남자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리라는 그가 자신에게 한 대만 쳐줬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져 알리나는 말문이 막혔죠. 이후 협회장도 찾아와 사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리나에게 그의 능력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알리나는 그가 시간을 멈추고 과거를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협회장이 어제 광장에서 있었던 일을 본 듯했거든요. 협회장은 알리나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걸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고 그녀는 속상해했어요. 그 순간 메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충격에 빠졌고 검은 머리 동료들과 함께 협회장 앞에 모여 위로했어요. 협회장은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말이 잘 통하는 타입이라 걱정 말라 했죠. 알리나는 그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알리나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 같다며 괴로워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죠. 어떤 동료는 그녀가 사신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평범한 접대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협회장은 알리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도 궁금해했죠. 협회장은 알리나가 사신임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다고 고백하며 오랜 세월 동안 협회 직원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오늘 이 기회에 알리나와 한판 붙어보고 싶다며 조건을 제시했죠. 만약 그가 이기면 알리나는 검은 은화를 따라야 하고 알리나가 이기면 협회는 더 이상 사신을 추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녀는 전설의 망치를 불러낼 이유가 있었어. 그 모습을 본 두 사람도 드디어 믿었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신 알리나라는 걸. 그녀는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돌진했지만 상대가 시간을 멈춰버렸어. 그는 그녀를 단순한 사신이 아닌 새로운 악마신으로 평가했지. 무언가 더 하기도 전에 그녀의 기술이 깨져버렸어. 이건 믿기 힘든 일이야. 다른 이들은 아직 시간 정지 상태인데 그는 설명했어. 여기는 내 관측실인데 원래 기술을 쓴 자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그녀는 공간의 벽을 뚫었어. 정말 마법 같아. 이 때문에 승부가 결정났고 그는 더 싸우기를 원치 않았지. 알리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명을 요구했어. 그때 글렌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는 단지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지. 서기 자매는 회장이 가진 레짐과 세우스 기술이 고급이라 설명했어. 하지만 알리나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디아라는 종류였대. 그래서 그녀가 상대의 기술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 알리나의 기술은 디아였고 그 정체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지. 그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떠났어. 회장은 백색탑에 대해 이야기했어. 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사단을 보내니 그곳은 누구도 몰랐던 새로운 지하 감옥이었다고 해. 고대 유물이 명령하는 비밀 임무였고 이는 앞으로 그녀의 임무가 늘어날 것을 의미했지. 그는 탐험팀을 꾸릴 계획이라며 준비를 시작했어. 알리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원망하며 울음을 터뜨렸어.
잔혹한 야근 지옥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근래는 그녀가 사신이 된 이유가 야근을 피하려는 것임을 깨닫고 약간 미안해했어.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근래는 그녀에게 임무에 참여하면 보상도 클 것이라 설득했지. 처음엔 거절했지만 곧 그는 그녀에게 직원 한 명을 더 배치해 작업 효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어. 혼자 야근하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에 알리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드디어 매일 빨리 퇴근하는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켜 야근을 안 시켜달라고 단단히 당부했어. 집이 없던 그녀는 그날 밤 백색탑 기숙사에서 잠을 잤어. 모든 게 그녀의 방보다 훨씬 화려했고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지. 그러다가 드가 호출의 임무 준비를 하러 갔어. 잠시 후 그들의 임시팀이 구성되었고 리는 자신을 치료 전문 백색 마법사라고 소개했어. 루는 후방을 책임지는 흑마법사로 원거리 강력 공격을 맡았지. 알리나는 접수 담당이라며 근접 전투를 맡겠다고 했어. 그렇게 모두 함께 새로운 지하 감옥 탐험을 떠났어. 두 사람은 맨이 우울해 보인다고 물었고 맨은 오늘 하루 휴가를 써서 임무를 했다고 했어. 쟤는 하루 잃은 게 뭐라고 그렇게 우울하냐며 놀렸지. 결국 맨은 그게 바로 월급쟁이의 보상이야. 인권처럼 소중하지 라며 팀장을 붙잡고 설득했어. 다행히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 현재 협회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어. 이곳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서 최고 등급 허가서만이 이 지하 감옥 뒤에 들어설 수 있었어. 알리나는 은검을 위한 유물이니 반지를 받았는데 이건 동료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크리스탈이 빛나는 특별한 물건이지. 사실 이걸 팔면 꽤 큰 값에 팔린다는데 그래서 이걸 팔면 은검 동료와의 우정을 헐값에 파는 셈이라며 릴리가 놀렸어. 이번이 알리나가 처음으로 동료와 함께 싸우는 거라서 처음에는 방어 역할을 맡아 1층 괴물의 주의를 끄는 임무를 수행했어. 그들이 처음 마주친 건 엄청나게 큰 늑대였는데 무기까지 사용할 줄 알아서 마치 1층 보스 같았지. 대장도 자신의 역할을 하며 적을 도발했고 그의 커스 스킬은 거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 그 틈을 타서 알리나는 늑대를 공격해 단숨에 쓰러뜨렸어. 알리나는 당당히 말했다. 이게 바로 팀플레이 방식이구나. 3명의 동료는 감탄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작은 녀석이 공격하는 게 더 빨랐을지도 몰라. 2명의 마법사는 손도 못 썼으니까. 릴리는 달려와 칭찬하며 너 정말 잘한다 고 했지만 어린애 취급받자 난 어른이다 라며 응수했어. 4명은 계속 길을 나섰고 여긴 1층에 보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이건 전에 한 번도 없던 일이어서 릴리는 고대인들이 이 임무를 만든 이유를 의심했어. 알리나는 던전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거지? 라고 물었고 릴리는 경로의 사건이라 부르며 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찾다가 신의 분노에 닿아 멸망당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라. 갑자기 사람 비명소리가 들려 급히 달려가 보니 루루리가 회복 마법을 쓰려 했지만 3명 모두 이미 죽은 상태였어. 이 장면은 알리나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 친구들은 그녀에게 보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분석 결과 이 죽음은 방패를 뚫고 들어온 강력한 적 때문이었어. 다행히 근처에 살아남은 가부스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는 쟤와 비슷한 강함을 지녔어. 그는 사람형 괴물이 나타나 강력한 스킬을 쓴다고 전했지. 하지만 알리나가 그 괴물을 산산조각 냈고 가부스는 그 괴물을 도포라 부르며 웃으며 미친 듯이 미니라 부르는 알리나를 괴물이라 불렀어. 그가 만든 마법진과 무기를 보고 쟤는 저기 디아라는 힘을 쓰는 것 같다고 추측했어. 알리나는 이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했고 가부스의 팀은 은검팀 바로 아래 순이었는데 완전히 쓸려나갔기에 그 괴물이 전설급 스킬을 쓰는 게 확실하다고 전했지. 회장은 위험하니 중단하라 명령했지만 러스는 짜증내며 약한 척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주장했어. 그는 원래 은검팀을 싫어했고 자신이 진짜 자격자라며 협박까지 했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포를 괴물이라 부를 거야 라며 알리나는 결국 이 남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그는 비밀 임무를 위해 깊은 곳에 잠자는 강력한 유물이 디아일 거라고 알려줬지. 알리나의 안전을 위해 회장은 이제부터 혼자 다녀도 된다고 통보했고 그녀는 프런트 업무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받았어. 알리나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 느꼈지만 적어도 야근만은 피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게 아마 자신이 이 방에서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일 거라 생각하며 알리나는 허탈해했어. 누군가가 그녀에게 오늘 옷이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평소엔 전투복만 입던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쫓아냈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남았어. 정말로 지원이 필요 없냐고 묻자 그 남자는 은검답게 행동하라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어. 알리나는 마음속으로 혹시 일이 잘못되면 모두 도망칠 거야. 은검팀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짐하며 이곳을 자유롭게 쓰라고 허락받았어. 그가 떠난 뒤 알리나는 어린 시절 함께 모험했던 S라는 모험가 아저씨를 떠올렸어. 그녀는 그와 함께 팀에 들어가 무적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지.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안전한 프런트 일을 권유했고 알리나는 그에게 꼭 팀에 넣어달라고 졸랐지만 어느 날 S 아저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녀는 약속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어.
며칠 동안 울부짖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오랫동안 꾸지 않았던 그 꿈을 다시 꾸었지. 그녀는 동료들이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랐어. 한편 쟤는 계속해서 탐색 스킬을 써서 지쳐갔고 그들은 사람형 괴물을 피하려 했어. 그러나 러스는 무시하며 두 동생들은 화가 났지만 다이에게 말려 싸움을 피했어.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방에 도착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사람형 괴물을 발견했지. 그 괴물은 자신을 마신 시아라 소개하며 스킬 디아 폭풍으로 창을 날렸고 제가 재빠르게 몸을 던져 막아냈어. 시아는 흥분하며 멋진 전투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갑자기 3명이 함정에 갇혔고 그 괴물은 그들을 제물로 삼아 마신을 부활시키려 했어. 이전에 죽은 모험가들의 죽음도 모두 그의 지시였지. 그러나 그가 웃으며 기뻐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치명상을 입었어. 시아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사냥감이었고 불의한 영혼은 그의 힘에 흡수되었지만 그 맛은 너무나 역겨웠어. 그는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 여겼지. 알리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동료들이 무사한지 걱정했어. 마시는 자신의 연주를 시작했고 그의 디아 스킬은 매우 강력했지만 제이커스 스킬로 막히기도 했어. 흥분에 찬 슬레이는 흥미진진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세 사람은 그 쓰레기에게 함정에 빠져 갇히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는 그들의 영혼을 마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었다. 앞서 새 모험가가 죽은 것도 그가 꾸민 일이었다. 그의 목적은 마신을 부활시켜 디아 무기를 빼앗는 것이었다. 웃음이 터진 순간 그는 갑자기 찔려 죽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먹잇감이었다. 악한 자들의 영혼은 빨려 들어갔지만 그 맛이 너무 나빠서 더러운 쓰레기로 여겼다. 새 친구의 영혼도 그런지 알려면 한편에서 알리나는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며 가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며 그들이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그때 마시는 자신의 쇼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디아 기술이 매우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2의 쿠스 덕분에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마법 공격도 무력화되었지만 시아는 치료 마법으로 대장에게 심각한 부상이 가지 않도록 도왔다. 이번 창 던지기는 방패의 한쪽을 부쉈지만 다행히 상처는 즉시 회복되어 상대를 즐겁게 만들었다. 재생 기술은 필수였기에 그는 시야를 빼앗으려 했다. 로리의 모든 능력을 빨아내는 마성의 거울을 통해 심지어 지팡이까지 빼앗겼지만 그는 당장 동생을 구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에 새겨진 인장을 보고 마치 고대의 유물 같다고 느낀다. 이 마이는 옛 선대들이 만들어낸 존재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그는 결정을 내려 세 자루의 검을 만들어냈는데 이 검들은 갑옷을 꿰뚫는 힘을 지녔다. 그 검들은 정면으로 날아오면 동생 2명은 죽음에 이를 터. 그래서 대장은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 다짐하며 적을 묶어두려 한다. 하지만 동생들은 도망가길 원하고 류는 반대한다. 청년은 마인을 도발하며 자신과 맞서 싸우라 외친다. 시아는 비웃으며 자신의 마혈을 활성화한다. 보통 그들은 이 기술과 동생의 초회복 능력을 결합하지만 이미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다. 역시 이 대검의 위력은 단연 최고였다. 검이 곧바로 다이의 몸을 관통하며 두 동생을 걱정하게 만들지만 그 공격에도 은검대장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는 마음껏 공격하라며 자신이 모두 받아내겠다고 외친다. 매일 알리나가 단련시킨 몸이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급히 성을 바라보며 동생들을 재촉한다. 어서 가라! 다 같이 죽기 전에! 류가 손을 잡아 끌어 밖으로 달아나려 한다. 류는 필사적으로 소리치지만 아무 소용없다. 마이는 그들을 쫓지 않고 동료에게 버림받은 시야를 확신한다. 은검대장은 시간을 벌려는 듯 그를 막으며 그들의 탈출을 돕고자 한다. 마이는 이 강인한 생명력에 흥분하며 시야의 혼이 탐할만하다고 여긴다. 밖에서 루리와 류는 친구를 탓한다. 왜 동료를 버렸냐고.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다. 남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대장이 목숨을 걸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류는 절망하며 쓰러지지만 울기도 전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난다. 몸집도 크고 사나워 둘 모두 위기에 처한다. 그 사이 길드에서는 알리나와 라이라가 야근 중이다. 길드장의 결정으로 동생이 언니를 도와야 했다. 오늘 빨리 끝내면 내일은 야근 안 해도 된다. 알리나는 에너지 음료를 꺼내주자 라이라도 맛있다며 인정한다. 하지만 그 맛은 야근의 쓴맛을 닮았다. 그들은 도둑잡기다니 수색을 포기했다는 소식도 나눈다. 라이라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 그런데 갑자기 알리나의 주머니에서 빛나는 돌이 보인다. 라이라가 묻자 알리나는 그것이 단지 빛나는 돌일 뿐이라며 얼버무린다. 그러나 옛날 대장이 준 조언을 떠올리며 모두가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려간다. 죽은 삼촌의 모습이 그녀를 재촉한다. 한편 다이는 세 자루검을 받아낸 뒤에도 시아가 더 많은 검을 만들어내자 이 공격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알리나의 귀여운 찡그린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숨긴다. 지하 감옥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다이는 알리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그녀의 전투 스타일, 감정 표현, 피곤한 눈빛, 화가 났을 때의 무서운 표정까지 사랑한다. 그녀를 더 오래 보고 싶어 노력하며 적의 공격을 조롱하지만
시아의 힘은 알리나와 비교할 수 없었다. 밖에서 알리나는 드디어 이동문 앞에 도착했지만 경비병에게 막힌다. 그들은 이곳이 고급모험가 전용구역이라며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상황이 긴박해 더 늦출 수 없지만 알리나는 신분 노출을 꺼려 마침내 스킬을 활성화한다. 그녀가 접수원이를 선택한 이유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삼촌의 죽음으로 모험가들은 언제든 로그아웃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사실 구출하러 갈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양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전설의 무기가 경비병 손에 들려있자 경비병들은 움찔한다. 그 무기는 도둑잡기단의 상징이었다. 알리나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며 위협한다. 한편 동생 둘도 상태가 좋지 않아 은검대장처럼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마법사지만 보호자가 없어 금세 쓰러졌다. 류는 울음을 터뜨리며 쫓겨난다. 자신은 대장처럼 버티겠지만 그녀는 죽으면 안 된다며 간절히 말한다. 다행히 그때 알리나가 도착해 괴물을 한 방에 처치한다. 그녀는 친구에게 에너지 음료를 건네며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도둑잡기단의 적은 시아라는 마신으로 그녀도 비슷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한다. 알리는 안심하라며 젊은이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죽은 줄 알았던 제의 시체가 있었다. 알리는 그가 약속을 어겼다고 느꼈다. 살아 돌아오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나? 그가 깨어나려 애쓰는 순간 적이 창을 던졌지만 알리는 피해냈다. 시아는 놀라며 흥미롭군. 이라며 그가 바로 모두를 해친 마신임을 알아챘다. 알리는 결투를 결심했다. 그녀는 격렬한 공격을 펼치며 마신을 밀어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쓰러뜨릴 수 없었다. 시아는 상대가 인간임에도 자신과 맞먹는 기술을 쓴다며 흥미를 보였다. 그는 원거리 공격으로 최후의 심판이라 불리는 수많은 검을 날려 알리나를 향해 던졌다. 그녀는 일부만 피했고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다행히 밧줄이 그녀를 잡아주었다. 알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 사실에 마신도 감탄했다. 미는 이 틈을 타 뾰족한 머리로 적을 찔렀다. 지면이 무너져 적은 묻혔고 미는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그저 기절했을 뿐이라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했다. 이 말에 알리는 눈물을 흘렸다. 미는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다. 약해진 그를 또다시 공격하지 않고 에너지 드링크를 건넸다. 젊은이와 그녀의 관계에 감동했다. 놀랍게도 시아는 다시 일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했다. 그도 인간에게 다친 것이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치유 능력을 빼앗아 괜찮았다. 미는 시아를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시아는 그녀가 자신을 만든 자들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인간들을 학살한 전적도 있었다. 이 말에 그들은 고대인들이 마신에게 멸망당했음을 깨달았다. 시아에게 약자는 도태될 뿐이었다. 그는 수백 개의 검을 만들어 두 사람을 겨냥했다. 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몸을 던져 알리나를 감쌌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무리 방어해도 이 공격에 살아남을 수 없었다. 알리나는 자신이 결단력이 있는 사무원이라며 이 일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아 움직였다. 곧바로 그는 수백 개의 검을 만들어 다이와 알리나를 겨냥한다. 다이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 알리나를 몸으로 가리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접수원의 결의를 품고 전력을 다해 돌파한다. 그렇게 그녀는 포위망을 뚫고 다른 곳으로 돌진해 적의 주의를 끈다. 알리나는 뛰어난 기량으로 대부분 검을 피했지만 수가 너무 많아 일부 피해를 입는다. 그녀는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절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다짐한다. 최대로 힘을 끌어올린 그녀의 속도는 무서운 수준이었다. 적 마신 시야도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공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압도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분노에 휩싸여 수천 개의 검을 만들어 알리나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1000개의 검이 그녀를 관통했지만 알리나의 방어력은 거의 무적이었다. 시아는 그녀가 노란 마법 진을 쓸 때 공포를 느꼈고 결국 한 손을 잃고 만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아는 인간이 전능한 마신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알리나는 평화를 위해 싸우며 적을 두동강내며 싸움을 끝낸다. 은검대장은 충격에 빠진다. 고대의 강자들조차 패배한 상대를 알리나가 이겼다니 그는 세상에 자신과 같은 자들이 많다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 분노한다. 알리나는 그의 말이 지겹다며 듣지 않고 마법으로 그를 사라지게 만든다. 운명이란 그런 것,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고 선언한다. 적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후 마신의 검은 돌을 회수하고 모두 밖으로 나오며 두 동생은 기쁨에 찬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온전히 알리나 덕분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알리나는 기뻐하지만 이를 미뤄야 해 짜증이 난다. 이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싸움과 책임, 그리고 동료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구하러 온 건 잘한 일이야. 어쨌든 며칠 더 야근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모두의 목숨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꽤 기뻐했다. 며칠 후 마신을 처치한 덕분에 루루리의 기술이 다시 돌아왔고 소녀는 두 동료를 회복시켰다. MH는 정체가 들통나면 쫓겨날 줄 알았지만
다행히 그날 회장님이 발빠르게 병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렇지만 야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하던 중 제가 다가와 친근하게 부르자 그녀는 바쁘니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다. 물론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돕고 싶어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다. 알리나는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괜찮다고 했고 전날 일 이후로 그의 기분은 한층 밝아진 듯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그녀가 준 건강음료 덕분이라며 고마워했다. 결국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려라는 말을 했지만 잠시 후 마음을 바꿔 도와달라며 야근을 빨리 끝내고 내일 일찍 가자고 했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기꺼이 동의했다. 며칠 후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훌륭히 마쳤고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자신을 보상하려 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 긴급 임무가 생겨왔다고 전했다. 한 분 늦어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속상했지만 말로 내뱉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거절할까 말까 고민했다. 상대는 서둘러 서류 처리를 하라며 압박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 짜증이 났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마치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알리나는 자리에서 바로 식사를 해야 했다. 리라는 언니에게 왜 그냥 거절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항의하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야. 게다가 곧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가 다가오니 그때는 시간을 내서 제대로 즐기고 싶었다. 지난 2년 동안 알리나는 축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올해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리라는 축제 기간에 일이 그렇게 많냐고 묻자 알리나는 솔직히 말해 지옥 같다고 했다. 축제 기간에는 완료한 임무에 대한 보너스가 크게 올라가서 모험가들이 이 기회를 노려 수익을 극대화한다. 평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위험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리라가 결과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알리나는 많은 교훈을 얻어 큰 노트에 꼼꼼히 기록해두었고 축제 3일간의 일정도 미리 계획해뒀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평소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셋째 날에는 축제의 마무리인 위령제를 참여할 예정이다. 리라는 언니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알리나는 자신을 북돋우며 올해는 꼭 축제 기간 내내 시간을 맞춰 즐기겠다고 다짐했다. 장면이 전환되어 동료들이 머무는 숙소로 이동한다. 최근 루리는 마신과의 전투로 부상당한 두 동료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 그루 나무를 뽑아 비명을 지르며 채취해 혼합한 다색 혼합물이 독약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치유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요즘 별다른 일이 없어 심심했으며 임무에 복귀하고 싶어 하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귀여운 그녀가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는 쉬라고 했잖아. 아직도 뭐 하는 거야? 라며 꾸짖었다. 그는 상처가 아직 아픈지 묻자 괜찮다며 대답했다.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른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제때 회복한 것이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고요해지는 바다와 같았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이미 제단 앞에 앉아있을지도 몰라. 루리는 조용히 혼합된 물병을 꺼내 다 마시라고 권했어.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 보였지만 어제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고 묻자 친구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미 마셨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탕리에는 참으며 깨끗이 마셨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지만 확실히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 루리가 매우 기뻐했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팀장도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알리나가 일찍 퇴근해서 기분이 무척 좋았어. 빵집이 아직 열려있어서 그녀는 들러서 이것저것 샀어. 이게 바로 승리자의 특권이지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지.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가득했고 그녀는 이것저것 다 샀어. 마지막 딸기 케이크 하나를 두고 루리도 갑자기 먹고 싶어 했어. 둘은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알리나는 양보했지. 전반적으로 일찍 퇴근한 기분은 너무 좋았어. 케이크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는 없으니까 행복하게 맛을 즐겼지. 탕리는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느꼈어. 마지막 케이크를 빼앗긴 것에 약간 미안했지만 루리가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 우리는 여자니까 행복을 마음껏 누리자고. 그 말을 듣고 핑크머리 소녀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 확실히 맛은 흠잡을 데가 없었지. 탕리는 이제야 왜 제이가 그녀에게 그렇게 빠졌는지 이해했다고 했어.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나누며 자주 이곳에 온다고 했어. 이 빵집이 최고의 디저트 가게라서 루리도 동의했지. 루리는 지금 부상 중이라 대신 사러 온 거였어. 그런 마음 씀씀이 덕분에 메이는 정말 팀을 생각하는 천사야라며 칭찬했어. 루리는 나는 그런 칭찬받을 자격 없어라며 겸손해했어. 하얀 분홍탑 이벤트에서 아무것도 못했고 동료 2명이 죽을 뻔했어. 알리나가 제때 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상황이 심각해서 메이는 주제를 바꿨어. 빨리 먹어, 식기 전에. 두 소녀가 행복하게 퇴근하려던 찰나 갑자기 알리나가 누군가에게 접근당했어.
그 사람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동생과 친해져줘서 고맙다고 했지. 메이는 그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아 불쾌했어. 그는 미소 지으며 내 마음속에는 적어도 한 번은 그녀가 병문안을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 일이 끝나기 전까지 바쁘고 알리나는 기숙사를 떠난 상태였으니까. 젊은이는 슬퍼하며 집이 최고야. 고쳤으면 불편한 데서 있을 필요가 없지라고 했어. 루리는 축제에 깃발이 걸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올해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어. 그때 붉은 머리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그녀를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다음 날 아침 백년 축제가 열리기 10일 전이었어. 알리나와 리라는 자유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했지. 동생은 메인이 혹시 사랑에 빠진 걸까? 라고 생각했어. 보통 백년 축제에서 초대를 받아 데이트하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 알리나는 처음엔 거절했어. 일거리가 쌓여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 하지만 데이트하며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두 해 전처럼 일만 하는 것보다 낫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가기로 했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지. 리라는 사람들이 축제 깃발을 걸어놓은 걸 보고도 기뻐했다. 올해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길 바란다. 그때 붉은 머리에 찡그린 얼굴을 한 남자가 나와 작은 여자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다음 날 아침, 축제가 열리기 10일 전, 알리나와리라는 자유를 위한 전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백년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 동생은 혹시 맨이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생각했다. 보통 커플들만 축제를 기대하니까. 게다가 백년 축제는 도시 최고의 데이트 이벤트로 유명하다. 모두가 알리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듣는 것에 놀랐다. 리라는 혼자 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온 도시가 애정 넘치는 커플들로 가득한데 혼자 축제에 가는 건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리라는 언니가 진짜 강하다고 결론지었다. 아마도 잔업의 대가인 결과일 것이다. 리라는 울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날 약속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에 대해 궁금해하냐고 묻자 그 사람이 사형집행이님이라고 말했다. 너무 충격받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걱정이 되어 혹시 동생이 사랑에 속는 건 아닌지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미친 듯이 사형집행인 미니어처를 꺼내 보여주며 그와 함께 놀 거라고 했다. 존경심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고. 모자를 벗으면 멋진 얼굴이 보일 거라고 상상했는데 리라는 포기했다. 매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재촉했고 갑자기 바깥에서 수백 모험가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두 동시에 축제장으로 달려와 알리나는 굳어버렸다. 서류 작업을 끝내고 모든 접수원이 지쳐 쓰러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요즘 모험가를 위한 좋은 먹잇감이 없었으니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사에게 달려갔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혼란 때문에 3일간의 축제가 끝나는 셈이었다. 장면 전환 은검단 팀은 신인 멤버 샤인을 포함해 연습 중이었다. 샤인은 아직 어리지만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나 은검단이 예전 명성을 되찾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동생도 두려움 없이 괴물과 맞섰다. 한 방을 맞췄고 심지어 환호하기까지 했다. 3명이 칭찬했다. 확실히 젊은 최강 공격수였다. 그러나 괴물에게 맞아 멀리 날아갔다. 루리가 치료해주며 방어했다. 하지만 지난 사건 후 심리적 충격으로 다소 느려졌다. 샤인은 분해하며 또 공격했고 형의 도발에 기다리지 않았다. 급한 마음의 대가는 늑대에게 무기를 빼앗기며 날아가는 것.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는 렌은 갑자기 사형 집행인이 나타나 한 번의 배기로 괴물을 두 동강 낸다. 훈련은 여기서 끝났다. 그녀는 분노하며 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얘가 너무 멋져. 한 방에 잡았다니. 스스로 만족하며 상처낸 것만으로 기뻐하던 렌은 실망해 가입 거부를 선택했다. 자신이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회장 사무실에서 제이는 모험가들이 몰려온 사건을 알아챘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한다. 글렌이 사과하며 모험가들이 몰려온 이유를 전했다. 누군가 특별한 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임무 소문을 퍼뜨렸다. 아마도 기술 관련일 가능성이 높아 모두가 침착하지 못했다. 모두가 사형집행인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지길 원했다. 이 사건엔 악마신 부활 위험도 내포되어 있었다. 두 해는 루머 유포자를 찾고 공식 임무가 거짓임을 알리기로 약속했다. 알리나도 진정하며 새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제이는 루리를 만나 대화했다. 훈련 중 이유를 묻자 평소와 달리 머뭇거렸다. 분홍머리는 신입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가장하며 전시했던 식물을 새로 가져왔다. 이번엔 악마신이 가려서 준 선물로 동료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루리는 그동안 세심히 돌봤고 두 동료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으며 크게 기뻐했다. 한편 매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일에 몰두했다. 리라는 잔업을 하지 않으면 밤에나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임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미인계를 써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음엔 더 양해해주지 않을까 제안했다. 알리나는 그런 술책은 싫다며 거절했다. 밤에 은검단과 회장비는 지난 자프 사건과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후에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곧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으며 영혼을 바쳐 악마신 부활을 돕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리나가 잔업 중 방해를 받자 욕하며 가버렸다.
그 후 누군가가 그녀에게 확실히 축제에서 즐길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알리나는 냄새를 맡고 즉시 거절했다. 당연히 조건을 내세웠고 청년은 백년 축제에서 데이트 초대를 원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업무가 쌓이는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데이트하며 축제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2년 전처럼 일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 결국 그녀는 그와 하루만 함께하기로 했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다. 기뻐하며 의욕을 다져 축제 시작 전 모든 일을 끝내려 했다. 루머를 퍼뜨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은검단과 함께 움직였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다시 쌓여버릴 테니까. 맨이 너무 열심히라 웃겼다. 그녀가 그 옷이 뭐냐고 묻자 루리는 변장을 해야 루머 유포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했다. 마법사는 커다란 방패를 등에 매야 했다. 루머 유포자들은 보통 신입을 노렸기에 이렇게 꾸미는 게 필요했다. 루리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옷만 있어도 기뻤다고 했다. 기분 좋게 마음을 다잡고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 누군가가 특수 능력이 담긴 이능물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알리나는 은빛검 부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 쌓일 거였거든. 메이는 그녀가 너무 열심히라 웃음이 나왔어. 그녀에게 옷이 뭐냐고 물었더니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 루리가 가장 고생했어. 마법사인데 커다란 방패를 짊어져야 했거든.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주로 신참을 노렸기에 이렇게 변장해야 했지. 메이는 신입 때 이런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고 했어. 루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묻자 잠시 침묵했어. 4명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신입을 위한 C급 감옥, 영원한 수빔을 알게 됐어. 잠시 후 그들은 호숫가에 멈춰 쉬었어. 이곳은 모험가들이 안전하게 선택하는 장소로 소문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지.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나쁜 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 알리나는 대장에게 강가에서 바위를 건너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모험가들의 전형적인 놀이임을 들었지. 그가 해볼래?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어. 진지한 일 처리를 원했거든. 괴물의 움직임은 아직 없었어. 그가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물장난을 하고 있었어. 젊음은 오래가니까. 친구가 함께 수영하는 건 즐겁지만 그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결국 그들은 서로 물을 튀기며 자유롭게 웃었어. 알리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옆에 앉아 상상하길. 그녀가 수영복을 입으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그녀는 물로 뛰어들었고 두 동생은 손을 들고 포기했어. 저녁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렸어. 아직 불을 지피지 않았고 대장은 루리를 훈련시키기도 했어. 알리나는 은빛검 부대에 가입하려면 모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새로운 병사들은 그곳을 영원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호수에 들러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은 꽤 안전하기 때문에 모험가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에 대한 정보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악당들을 유인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알리나는 선장에게서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까지 헤엄쳐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짓이라고 들었습니다. 모험가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도전해보겠냐고 물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어. 그녀는 진지한 태도를 요구했지만 세우스의 괴수 기술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 고개를 돌리자마자 두 녀석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젊음은 참으로 무섭다는 걸 보여줬어. 친구도 같이 수영하자 했지만 그녀는 작고 싫어했지. 그 결과 그 녀석이 물을 튀기며 놀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고 알리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옆에 앉아있던 녀석은 그녀가 수영복을 입으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변태 취급받으며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두 동생은 어쩔 줄 몰랐지. 그들은 저녁까지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도 모닥불을 피우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대장은 루리를 훈련시켜야 했는데 알리나는 꽤 놀랐어. 멤버가 검은 은빛 길드에 가입하려면 모두 숙련된 모험가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녀는 세우스의 기술이 아직 새로워서 협력이 익숙하지 않아 모두가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 이야기는 예전에 친구가 갑작스러운 괴물 등장에 놀라 땅에 쓰러졌다가 스스로 회복하는 코믹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지. 지금은 그 아이가 팀에서 믿을 수 있는 헬러가 되었어. 하지만 자신은 그냥 조금 강한 것뿐이라며 부정했지. 대장은 그녀에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어. 마침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걸 감지한 녀석이 동료들에게 알려줬지. 모험가 무리도 휴식을 취하러 온 척하며 자신들을 소개했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지. 이들은 즉시 훈련 없이도 강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들은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꼭 꿈은 아니라고 말했어. 그들은 비밀 임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고 모두가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지. 그들은 비밀 임무를 받으면 던전에 숨겨진 유물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술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지. 정보를 듣고 나서 누군가 비밀 임무가 정말 존재하는지 물었고 검을 겨누자 그가 자신들이 검은 은빛 길드 소속임을 알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도 위치를 잡고 질문했지.
그 젊은이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묻자 갑자기 공격당했어. 이 소문 때문에 검은 은빛 길드가 직접 나섰다는 건 정말 한가하다는 의미였지. 이 말이 알리나의 상처를 건드렸어. 그녀는 너무 바빠서 한가할 틈이 없었거든. 그래서 대장은 그 검을 든 자를 단 한 번에 제압했어. 동료들은 놀랐고 그녀는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분노했지. 그 때문에 100년 동안 기다려온 축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제이는 그녀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렸어. 그들을 잡아 조사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두 사람도 대장과 비슷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곧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 남은 건 한쪽 눈과 팔을 잃은 모험가 한 명뿐이었고 그녀가 그를 기절시켰지. 루리는 그가 예전 동료인 아이드님을 알아챘어. 그가 깨어나 그녀를 보자 인사했고 왜 소문을 퍼뜨렸냐고 물었어. 그 역시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며 기술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지. 루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그에게 자신을 동료 살해자라고 불렀어. 그가 검은 은빛 길드와 함께라면 결국 죽을 뿐이라고 경고했지. 루리는 헬러로서 동료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디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알리나는 끼어들어 말했다. 그 일은 내가 신경 안 써. 저 작은 새우들은 어디 갔는지 물어봐. 이 녀석을 퇴장시키고 싶어 며칠 동안 야근하게 만들다니. 에이드는 두려워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다. 그 작은 녀석의 과거를 파헤치려다 결국 기절까지 했지만 다음날 100년 잔치가 열리기까지는 단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모험가들은 몰려들어 비밀 임무에 대해 물었다. 루머를 퍼뜨린 자를 찾아냈지만 그들이 일으킨 소용돌이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맨은 다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디리라의 도움을 받아 놀랍게도 그녀는 선배에게 왜 그를 불러 함께 일하게 했냐고 물었다. 그는 즐겁게 말했다. 대신 100년 잔치 때 알리나와 데이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녀는 언제나 열광했다. 선배가 참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비록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누가 데이트 신청을 해도 모두 거절했기에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오늘은 은검대장이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벌써부터 미래를 생각하며 좋은 집안에 시집갈 거란 상상을 했다. 알리나는 왜 내가 저 녀석과 결혼해야 하지? 라며 말문이 막혔다. 한편 리라는 달랐다. 그는 그 대장을 매우 존경했다. 잘생기고 재능도 뛰어나며 이곳 모험가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있는 부자였다. 농담이 아니었다. 맨이 그에게 조언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도 있어. 그리고 자신의 몇 가지 취미도 얘기했다. 예를 들면 쉬는 날 밤늦게까지 혼자 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것들. 요컨대 그는 쉽게 타협하지 않고 남의 돈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다. 리라는 지친 눈빛으로 물었다. 왜 하필 저 인간과 사랑에 빠진 거야? 은검대장은 웃으며 그녀의 고집과 투쟁적인 성격이 좋다고 답했다. 잠시 후 알리나는 너무 피곤해 밖에 나가 휴식을 취했다. 동생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그녀는 선배가 언제까지 야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네가 끝까지 도와주니 마음이 놓였다. 리라는 그녀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젊은이는 그 점을 깨닫고 리라에게 선배를 전심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하며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먼저 가겠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의 아늑한 공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알리나에게 어울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음 날 협회장은 소환되어 마신 시아가 도살자에게 죽은 사건을 논의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가진 상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또한 도살자의 진짜 정체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의지에 반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바로 평화로운 삶, 싸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때 루루리는 과거 자신이 살인자로 오해받던 꿈을 계속 꾸었다. 참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은검대장과 라우가 죽는 장면도 보았다. 곧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연습을 지원하러 나갔다. 전날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였다. 루루리는 라우에게 나는 살인자냐? 고 물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믿는다고 답했다. 핑크머리는 에이든의 말이 사실이라며 동의했다. 이에 라우는 이야기를 멈추고 전부 들었다. 젊은이는 예전 자신의 첫 동료라고 말했다. 그날 그들은 보스의 방에 들어가 모두와 싸웠다.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위독했다. 루루리는 회복 기술이 미숙해 남은 마력을 모두 써서 한 명만 살릴 수 있었지만 누구를 살려야 할지 몰라 둘 다 반쯤만 회복시켰다. 결국 둘 다 죽어버려 살인자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루루리는 위로하며 만약 내 상황도 너와 같다면 지금처럼 나와 함께하고 싶겠니? 라고 물었다. 라우는 붉은 머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녀를 믿는다고 답했다. 그녀도 똑같이 믿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들은 훈련실로 향했고 은검대장이 새로 배운 매우 위험한 기술을 쓰고 있었다. 곧 그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깨어난 후 그는 기술 활성화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두 효과를 겹친다면 힘이 2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여동생은 바보냐며 그렇게 하면 몸에 큰 손상을 입는다고 꾸짖었다. 그때 셀리라는 여성이 나타나 그가 과도하게 기술을 쓰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이것을 2단계라 부르며 계속하면 의식혼란과 오감마비, 심하면 신체 일부 절단과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기술과 유물을 연구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마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줬다. 검은색인 이유는 많은 마법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마신 시아는 3가지 기술을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영혼을 흡수해 점점 강해진다. 셀리는 그날 그자가 도시에 왔다면 인류가 멸망했을 거라 생각했다. 여기서는 마음껏 영혼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루머를 퍼뜨린 자를 신문한 후 그 여자를 체포했다. 그녀는 배우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과 몸을 완전히 가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저녁에 그는 다시 알리나와 야근을 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기뻤다. 축제 때 보상 임무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몰려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알리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축제에 갈 수 있다는 확신에 들떴다. 그녀도 기뻤다. 그래서 야근, 지옥을 겪은 후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청년을 술자리로 초대해 근심을 잊게 했다. 그는 알리나의 또 다른 대단한 취미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계속 마시다 취해버렸다. 그런 그녀를 보며 은검대장은 이렇게 즐거울 만도 하지. 며칠간 계속 야근했으니 라며 생각했다. 막 그녀를 데려가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알리나는 착각하고 있었다. 은검대장은 이미 죽은 삼촌이라며 그가 이제 접수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임무를 받으러 올 거라 기대했다. 은검대장은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루트라는 남자 이름을 듣고 질투심이 생겼다. 장면은 협회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아는 사람을 만났다. 제시카, 한밤중에 무슨 일로 여기 왔어? 그는 말했다. 알리나의 또 다른 독특한 취미가 있었어. 그녀는 끝없이 마셨고 결국 완전히 취할 때까지였지. 그런 그녀를 보며 젊은이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도 맞아. 며칠간 계속 야근했으니 라고 생각했어. 막 그녀를 데려가려던 순간 그녀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 알리나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아저씨였는데 그가 너는 이제 접수 담당이 됐다고 알려줬어. 그가 임무를 맡으러 올 것이라고도 말했지. 은비권 부대대장은 상황을 잘 몰랐어. 루트라는 그녀가 점점 질투하는 모습이었어. 장면이 바뀌어 회장실로 갔더니 뜻밖에도 지인과 만났어. 한밤중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즉시 조사하라고 맡기고 싶다고 했어. 즉시 노인이 이것이 비밀 임무임을 알아차렸어. 믿기지 않게도 제시카가 그것을 쉽게 얻었다고 했지. 그녀는 그냥 떠나려다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 제시카는 이 정보는 절대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어. 잠시 후 노인은 비밀 임무가 항상 유적에만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제시카가 큰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지. 직원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는 지하미로 가장 깊은 층에 숨기고 싶어 했어. 장면이 바뀌어 백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빛과 소리가 터져나오며 사람들은 즐거워했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알리나였을 거야. 수많은 사건 후에 이렇게 놀러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녀는 축제에 참여하며 해야 할 100가지 목록을 꺼내며 동료에게 빨리 하라고 요구했어. 그와 데이트하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어. 그녀의 미소만 봐도 1000번 죽어도 좋아라며 그녀를 칭찬했지. 그녀는 천진난만한 소녀였지만 잦은 초과 근무 때문에 성격이 까칠했어. 매일 일찍 퇴근하며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부끄러워하며 그만 놀려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건 100년 축제에서 100가지를 꼭 해내는 거였어. 장면이 바뀌어 루리의 모습이 나와. 그녀의 미소를 보면 1000번 죽어도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행복해요. 그녀는 정말 마음 편한 여자예요. 다만 야근을 많이 해서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에요. 하지만 매일 일찍 퇴근하고 귀엽다고 칭찬받아요. 부끄러워서 그에게 추파를 던지지 말라고 해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제가 100년제에서 하고 싶은 100가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루리의 집으로 바뀝니다. 놀러 가기도 싫은데 왜 길드의 지하 감옥에 온 걸까? 알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오래 걸렸네. 그만 좀 해. 오늘은 축제야. 왜 굳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혼자서 놀면 된다고.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누가 그 개자식 알든을 혼자 만나게 두겠어?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루리?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해리 동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도 알고 있지만 만약 그때 예측이 맞았거나 지금처럼 기술을 쓸 수 있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붉은 머리 소녀는 다가와서 말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동료들은 그녀를 해리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분홍머리 소녀는 생각했다. 모두가 너무 착하다.
처음 팀에 가입했을 때도 그들은 팀장을 반갑게 맞이했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두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다. 마치 마신과 싸울 때처럼 마음속으로는 이곳과 팀을 떠나 밖에서 돈을 벌 생각도 했다. 한편 알리나는 새로운 것들을 찾으며 달리고 있다. 그녀는 먹을 것을 잔뜩 샀지만 배가 차지 않는다. 닭다리를 갉아먹으며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마침내 그녀는 자유와 노동자의 존엄을 얻었다. 오늘은 힘든 알바의 날들이 있고 이곳 분위기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 그녀가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알리나의 몸매는 아주 아름답다. 전혀 지방이 없다. 그녀는 웃으며 내 소화기관은 단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주요 요리는 거의 다 먹었으니 후식으로 광장에 있는 사탕으로 만든 단단한 과일 가게에 가서 먹을 생각이다. 그러자 소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광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 잃을 수 있어. 그러니 손을 잡는 게 제일 좋아. 알리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길 잃어도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난 항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알리나는 방금까지 음식을 들고 있어서 손을 쓰지 못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마음속으로 그가 이를 도와준 걸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일을 끝내고 나서야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그 남자는 그녀가 배가 아픈 줄 알고 약을 사주려 했지만 그녀가 붙잡았다. 이건 네가 나와 팀장을 도와줘서 생긴 일이야. 그는 기쁨에 멍해졌다가 다시 커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지금 10층 길드와 관련된 범죄자를 가두는 곳에 있었다. 루리가 목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했다. 네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그녀가 사과하며 말했다. 동료를 잃은 후 자신은 더 강해지려 노력했고 언젠가 기술을 키워서 오른손만 남아도 모험가로서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그녀가 길드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만약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첫 번째로 그녀를 죽여 복수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녀는 말을 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커플이 떠난 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중요한 동료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는 소란을 피울 사람이 있어 그 틈에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커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소녀는 생각했다. 전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 한쪽 팔을 잃은 느낌이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광장에서는 광대가 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마술을 선보였지만 곧 그는 주변 사람들을 얼려버리며 대혼란을 일으켰다. 알리나는 백년 축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직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그 악당은 자신의 행동에 즐거워했지만 알리나는 참지 못하고 신의 망치를 들어 그자를 정면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다가가 물었다. 백년 축제의 의미를 아느냐? 죽어가던 그는 자신의 목적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날을 오래 기다렸다고 말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그에게 쉽게 죽음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축제에서 소란이 일어난 걸 들은 경비병들이 달려왔고 루이와 로우리도 도착했다. 그때 탈옥자 무리가 나타나 비밀 임무와 관련된 책을 꺼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책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책을 펼치자 임무 장소가 영원의 숲으로 지정되었고 조건은 모든 층의 괴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가 은빛검 팀에 대한 초대장이기도 했다. 와서 마신의 부활을 직접 봐라. 그들은 전과 같이 순간이동 기술을 사용해 즉시 떠났다. 한편 축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이는 곧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이에 루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축제가 취소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동생들이 급한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다. 비밀 임무가 활성화되었기에 루이는 데이트를 포기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마신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의 진짜 목적은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부활이었다. 그는 준비물을 챙기자며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알리나에게 걱정 말고 축제를 즐기라. 오늘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라며 데이트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밖에서는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같이 가자고 결심했다. 마신 부활을 막기 위해 제이와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았다. 제이도 미안해하며 사형 집행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영원의 숲으로 향했다. 이곳은 마신이 출연할 숨겨진 지하 감옥일지도 몰랐다. 방에 들어서자 보스와 사형 집행인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맞섰고 사형 집행인은 3명의 적을 마법으로 붙잡았다. 제이는 피가 흐르면 마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얼음 마법이 온몸을 감싸며 목표를 묶으려 했지만 한 명은 동료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며 기술을 풀었다. 로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제이는 자신의 원한과 함께 싸울 수 없는 무능함에 절망하는 그를 설명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여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아이드는 마신이 자신에게 특별한 기술을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악을 가장 강한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제이는 왜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고 상대는 솔직히 말했다. 은빛검처럼 빛나는 기술을 받은 자들은 자신 같은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기술은 단지 도망칠 뿐 전투에선 짐이 되었고 세상의 불공평을 원망했다. 그는 왜 운명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자문했다. 그러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이 부조리와 불공평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속였다. 삶에 지친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를 따라 마신 부활에 성공했고 죽기 전 세상을 파괴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소녀가 듣고는 저 아저씨 정말 역겹다.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또 있다니라며 분노했다. 상대방은 솔직히 말했어. 빛나는 검 같은 화려한 스킬을 받은 자들은 절대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처럼 단순히 도망치는 데 쓰이는 스킬밖에 없는 자들은 전투에서 점점 짐짝처럼 여겨져 버려. 가끔은 왜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존재하는지, 왜 힘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지 스스로 묻곤 해. 운이 좋으면 인생이 꽃피겠지만 다같이 불운한 자들은 그저 쓰레기를 뒤집어 쓰며 살아갈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말했지. 그 부조리와 불공정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삶에 지쳐 아무런 미련도 없던 두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신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어. 죽기 전 그는 간절히 부탁했지. 이 세상을 파괴해달라고.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오싹했어.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자도 나타났으니 말이야. 짧은 머리에 페나가 바로 주문을 외우고 스킬을 활성화했어. 그리고 거신의 화살이 나타났지. 비에나는 쌍둥이 동생에게 서둘러 말했다. 한번 해봐. 이 광경에 알리나는 충격에 휩싸였어. 마신이 하나도 힘든데 2명이라니. 둘은 같은 무기를 사용하며 마치 능력을 공유하는 듯했어.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야. 그들은 곧 공격을 준비했고 은빛검도 전투태세를 갖추었지.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비에나는 바로 대장에게 조준했어. 그걸 본 알리나는 막아서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화살이 너무 가벼웠거든. 공격을 받은 페나는 달려가서 받아냈지만 제대로 된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어. 마지막 한 명을 쓰러뜨린 후 쌍둥이 형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을 재생했어.